여러분, 혹시 이런 적 없으셨나요? 밤에 잠이 안 와서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연락처를 위에서 아래로 쭉 내려봅니다. 이름이 수백 개는 될 겁니다. 그런데 막상 지금 이 시간에 전화해도 괜찮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 생각하면 손가락이 멈춥니다. 이 사람은 요즘 바쁘다고 했지. 이 사람은 연락한 지 벌써 3년이 넘었네. 결국 화면을 끄고 천장만 바라보신 경험 말입니다. 이 순간이 찾아오면 가슴 한쪽이 서늘해지지요.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운 걸까? 젊었을 때는 친구가 그렇게 많았는데 다 어디로 간 걸까? 이런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 마치 내 인생 전체가 실패한 것 같은 기분마저 듭니다. 그런데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조금 다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친구가 줄어드는 것, 연락할 곳이 없어지는 것, 이게 슬픈 일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남은 인생의 질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시간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을 오늘 낱낱이 풀어드릴 겁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요,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혼자라는 사실이 더 이상 무섭지 않게 될 겁니다. 오히려 오늘 하루 나만의 시간을 어떻게 채워볼까 하는 설렘이 생기실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 가장 사람이 많이 모였던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아마 30대에서 40대 초반이었을 겁니다. 직장 동료, 학교 동문, 동네 친구, 취미 모임, 아이 학교 학부모 모임까지. 그때는 주말마다 약속이 꽉 차 있었지요. 어떤 분은 약속이 너무 많아서 힘들다고 투정 아닌 투정을 부리기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50대에 접어들면서 서서히 변화가 시작됩니다. 은퇴를 하면 직장 동료와의 연락이 뜸해집니다. 아이들이 크면 학부모 모임도 자연스럽게 사라지지요. 동창회가 열려도 오는 사람은 매번 같은 서너 명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만 겪는 일이 아닙니다. 전 세계 어디서나 나이가 들수록 사회적 관계망이 줄어드는 것은 인간에게 일어나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사회정서적 선택이라고 부릅니다. 좀 어렵게 들리시죠?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남은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그래서 뇌가 자동으로 판단을 합니다. 이 관계는 나에게 정말 중요한가 아닌가.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게 됩니다. 이건 여러분이 냉정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뇌가 에너지를 아끼려는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김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올해 65이시고 35년을 한 직장에서 일하다가 60세에 퇴직하셨습니다. 퇴직하시고 한 달 동안 전화가 한 통도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35년 동안 매일 얼굴 보던 동료들인데 말입니다. 처음에는 서운했다고 하셨습니다. 나를 그 정도로밖에 생각 안 했나 하는 마음도 들었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김 선생님은 깨닫게 됩니다. 그 관계의 대부분은 같은 공간에 있었기 때문에 유지되던 것이었지, 서로의 인생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관계는 아니었다는 것을요. 이 이야기가 낯설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 주변에도 비슷한 사례가 참 많습니다. 경조사를 떠올려 보시면 더 선명해집니다.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조문 온 사람이 100명이 넘었는데 정작 3개월 뒤에 괜찮으세요? 하고 안부 전화를 한 사람은 몇 명이었습니까? 아마 한 손에 꼽히실 겁니다. 그때 온 100명이 다 나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저 그분들에게 여러분은 인생의 중심이 아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에게도 그분들은 인생의 중심이 아니었을 겁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그 정도의 거리에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면 여기서 핵심을 짚어보겠습니다. 관계가 줄어드는 것은 상실이 아닙니다. 정리입니다. 옷장을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옷장에 옷이 가득 차 있으면 어떻습니까? 정작 오늘 입을 옷을 찾기가 어렵지요. 계절이 바뀌면 안 입는 옷을 정리하듯이 인생의 계절이 바뀌면
인간 관계도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걸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건 정리가 된 후에 남은 그 빈 공간을 무엇으로 채우느냐입니다. 그 공간을 불안과 외로움으로 채우면 남은 시간이 괴롭습니다. 하지만 그 공간을 나만의 시간으로 채우면 인생의 후반부가 전반부보다 훨씬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억지로 유지하는 관계가 우리 몸과 마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과학적 근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사람은 사람 사이에서 살아야지라는 말 참 많이 들으셨지요? 맞는 말입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놓치는 게 있습니다.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야 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관계의 양이 아니라 관계의 질. 이 차이가 생각보다 엄청나게 큽니다. 우리 몸에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른바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것인데요. 위험에 처했을 때 우리 몸이 빠르게 대응하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문제는 이 코르티솔이 만성적으로 높은 상태가 되면 몸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면역력이 떨어지고 혈압이 올라가고 수면의 질이 나빠지고 심지어 기억력까지 감퇴합니다. 그렇다면 이 코르티솔이 언제 높아질까요? 물론 직장 스트레스, 경제적 걱정, 건강 문제 같은 것들이 있지요. 그런데 의외의 원인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유지하고 싶지 않은 관계를 억지로 유지할 때입니다. 만나면 기분이 가라앉는 사람, 뒤에서 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사람, 볼 때마다 자랑만 하거나 비교를 하는 사람, 이런 분들과의 만남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어떻습니까? 몸이 천근만근이지요. 그날 저녁 유난히 잠이 안 오고 다음 날까지 기분이 가라앉는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시죠? 이게 바로 관계 피로입니다. 관계 피로라는 게 별게 아닙니다. 마음이 원하지 않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억지로 할 때 생기는 에너지 고갈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상태가 반복되면 우리 몸은 계속해서 코르티솔을 분비하게 됩니다. 뇌 입장에서는 그 모임에 가는 것이 호랑이를 만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스트레스인 셈입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비유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물리학에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는 게 있죠. 에너지는 없어지지 않고 형태만 바뀐다는 원리입니다. 사람의 사회적 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쓸 수 있는 사회적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휴대폰 배터리라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배터리가 100% 충전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손주와 전화하면 배터리가 10%쯤 줄어들겠지요. 하지만 그 통화가 끝나면 오히려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배터리가 다시 5% 충전됩니다. 좋은 관계는 에너지를 쓰면서도 동시에 충전이 되는 관계입니다. 반면에 의무감으로 나가는 모임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누가 너 안 나오면 섭섭하다 라고 해서 하기 싫지만 나갔습니다. 2시간 동안 맞장구를 치고 관심도 없는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이고 집에 돌아옵니다. 배터리가 40%나 줄었는데 충전은 1%도 되지 않습니다. 그날 저녁에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게 텔레비전을 틀어도 내용이 귀에 안 들어오고 배우자가 말을 걸어도 대답하기가 귀찮습니다. 이게 관계 피로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여기서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여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올해 70이시고 15년 넘게 매주 금요일마다 산악회 모임에 나가셨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즐거웠다고 합니다. 같이 산도 타고 막걸리도 마시고 인생 이야기도 나누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모임의 분위기가 달라졌답니다. 누구 자식이 어디 취직했다는 자랑, 누구 며느리가 어떻다는 뒷담화, 누구는 건강이 안 좋다더라 하는 수군거림. 산을 타는 시간보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더 길어졌습니다. 박 여사님은 매주 금요일이 다가오면 가슴이 답답해졌다고 합니다. 가기 싫다는 마음과 안 가면 뒤에서 뭐라고 할까라는 걱정 사이에서 매번 갈등을 하셨지요. 그러다 작년 가을 무릎이 안 좋다는 핑계를 대고 모임을 쉬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 이 주 정도는 좀 불안하셨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하겠지 하는 걱정도 들었고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3주째부터 금요일 아침이 기다려지기 시작한 겁니다. 모임에 나가는 대신 혼자 동네 뒷산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아무 말 안 하고 새소리를 듣고 나무숲 색깔을 구경하고 정상에 올라가서 보온병에 담아온 따뜻한 차를 마셨습니다. 이렇게 산에서 내려오면 몸은 좀 피곤한데 마음은 놀라울 만큼 가벼웠다고 합니다. 석 달이 지났을 때 박 여사님의 혈압이 눈에 띄게 안정되었습니다. 수면의 질도 좋아졌습니다. 무엇보다 금요일 외에 나머지 날들도 기분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모임에 나가지 않는다고 해서 세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더 넓어진 느낌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핵심을 뽑아보겠습니다. 첫째, 좋지 않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에너지가 우리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둘째, 그 에너지를 회수하면 몸과 마음 모두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셋째, 안 만나면 외로울 거야 라는 두려움은 실제로 만나지 않았을 때보다 훨씬 과장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해지실 겁니다. 알겠어. 안 좋은 관계는 정리해야 하는 거 이해했어. 그런데 정리하고 나면 진짜 혼자잖아. 혼자서 대체 뭘 하면서 행복하라는 거야?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바로 이 답을 드리겠습니다. 혼자 있어도 빛나는 사람들,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3가지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사람들, 외롭지 않은 사람들, 이분들을 관찰해보면 재미있는 공통점이 보입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소박하지만 매일 반복하는 작은 습관들입니다.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씩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습관은 관찰하기입니다. 관찰이라고 하니까 뭔가 대단한 것 같죠? 아닙니다. 아주 쉽습니다. 걸을 때 주변을 눈여겨보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길을 걸을 때 머릿속에서 다른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녁 뭐 먹지? 아들이 왜 전화를 안 하지? 병원 예약이 언제였지? 몸은 걷고 있지만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눈앞의 세상이 보이지 않는 상태인 것이지요. 혼자 있는 시간을 잘 보내는 분들은 다릅니다. 같은 산책길을 걸어도 매일 다른 것을 발견합니다. 어제는 안 피었던 꽃이 오늘 피었네. 저 나무 위에 까치가 집을 짓기 시작했구나. 오늘 바람은 어제보다 좀 더 차갑네. 이런 식으로 오감을 열어두고 왔습니다. 이게 뭐가 대수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변을 의식적으로 관찰하는 행위가 뇌에서 마음 챙김과 비슷한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게 되면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걱정이 머릿속에서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외로움이라는 감정도 대부분 지금 여기가 아니라 과거에 함께했던 시간이나 앞으로 혼자일 시간을 떠올릴 때 생기거든요. 눈앞에 꽃봉오리의 시선을 두는 순간 외로움이 끼어들 틈이 없어지는 겁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연습법이 있습니다. 산책을 나가실 때 오늘 처음 발견하는 것을 5가지만 찾아보시는 겁니다. 꼭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이 골목에 이런 가게가 있었나? 저 집 대문 색깔이 바뀌었네. 이 벤치에 누가 스티커를 붙여놨네. 이렇게 5가지를 찾다 보면 30분이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왔을 때, 아, 오늘 산책 좋았다 라는 작은 만족감이 남습니다. 이 만족감이 쌓이면 그것이 바로 혼자 있어도 괜찮다는 자신감의 씨앗이 됩니다. 두 번째 습관은 나만의 작은 의식 만들기입니다. 의식이라고 하면 또 거창하게 들리시지요. 종교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방식으로 나를 위해 하는 작은 행동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분은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가장 좋아하는 찻잔에 따뜻한 녹차를 우립니다. 텔레비전을 켜지 않습니다. 휴대폰도 보지 않습니다. 그냥 찻잔에서 올라오는 김을 바라보면서 첫 모금을 천천히 음미합니다. 이 시간이 딱 10분 정도인데 이분은 하루 중 20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어떤 분은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하루 중 고마웠던 일을 3가지 적으십니다. 오늘 날씨가 좋아서 고마웠다. 마트에서 점원이 친절하게 웃어줘서 고마웠다.
저녁에 먹은 된장찌개가 맛있어서 고마웠다. 이렇게 작은 것들을 적습니다. 처음에는 쓸 게 없는 것 같다가도 하루하루 쓰다 보면 의외로 감사할 것들이 많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런 작은 의식들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것이 하루의 닷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배가 바다에 떠 있을 때 닻이 없으면 이리저리 떠돌지요. 하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할 일이 아무것도 없으면 하루 종일 이리저리 마음이 떠돌게 됩니다. 그때 외로움이 파고드는 겁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좋아하는 차를 마시는 시간이 있다. 이 하나만 있어도 눈 뜨는 순간부터 기다려지는 것이 생깁니다. 이 작은 기다림이 하루 전체의 분위기를 바꿉니다. 나만의 의식은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아침에 좋아하는 음악 한 곡을 들으며 스트레칭을 하는 것도 좋고 매일 같은 시간에 동네 한 바퀴를 도는 것도 좋습니다. 혹은 점심 먹고 나서 15분 동안 좋아하는 시 한 편을 소리내어 읽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그 시간만큼은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는 겁니다. 이 시간은 내가 나에게 주는 선물이다. 이 마음가짐 하나가 외로움의 빈자리를 채워줍니다. 세 번째 습관은 배움의 즐거움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손을 내저 오십니다. 이 나이에 무슨 공부야? 머리가 안 돌아가는데 하시면서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배움은 시험을 보거나 자격증을 따는 그런 배움이 아닙니다. 그냥 어제 몰랐던 것을 오늘 하나 알게 되는 기쁨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67의 우쿨렐레를 시작하셨습니다. 악기라고는 초등학교 때 리코더밖에 안 불어보신 분입니다. 처음에는 손가락이 말을 안 들어서 좌절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나니까 간단한 동요를 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희열을 이분은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초등학교 받아쓰기에서 100점 맞았을 때 이후로 이렇게 뿌듯한 건 처음이야. 이게 과장이 아닙니다. 뇌과학적으로도 새로운 것을 배울 때 우리 뇌에서는 도파민이라는 보상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도파민은 쾌감과 성취감을 느끼게 해주는 물질이지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나이가 들어서도 뇌는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신경가소성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뇌는 늙어도 계속 자란다는 뜻입니다. 60대, 70대에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뇌를 젊게 유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배움에 몰두하는 시간에는 외로움이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새로운 레시피에 도전해서 요리를 하고 있을 때, 수채화로 눈앞에 풍경을 그리고 있을 때, 스마트폰으로 사진 편집하는 법을 익히고 있을 때 그 순간만큼은 나 혼자라는 사실이 전혀 슬프지 않습니다. 오히려 혼자이기 때문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어서 감사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배움은 또 하나의 선물을 줍니다. 바로 이야기거리입니다. 혼자 배운 것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때 눈이 반짝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요즘 이런 거 배우고 있는데 말이야 하고 말문을 여시면 듣는 사람도 관심을 갖게 됩니다. 어머, 그걸 어떻게 하세요? 나도 해볼까? 이런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지지요. 억지로 유지하던 관계에서는 나오지 않는 진짜 살아있는 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 습관을 정리해드렸습니다. 관찰하기, 나만의 의식 만들기, 배움의 즐거움.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다 시작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당장 이 중에 하나만 골라서 해보시면 됩니다. 내일 산책할 때 주변을 좀 더 눈여겨본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시작은 충분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가 남았습니다. 혼자 있는 힘이 필요한 가장 절실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가족 관계 때문입니다. 혼자 잘 서는 법을 모르면 결국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기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댐이 사랑이 아니라 짐이 되는 순간 가족 관계도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는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꼭 드려야 할 말씀이기에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에게 이런 말 하신 적 없으신가요? 너밖에 없다. 엄마 아빠는 너 하나만 보고 산다. 너라도 자주 전화해라. 엄마 외롭다. 부모 입장에서는 진심 어린 말입니다. 사실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말을 듣는 자녀의 마음은 어떨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말이 자녀에게는 사랑이 아니라
무게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나밖에 없다는 말은 네가 나를 책임져야 한다는 말로 들릴 수 있습니다. 외롭다는 말은 네가 충분히 잘하지 못하고 있다는 꾸중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부모는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자녀에게는 그렇게 전달된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되면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부모가 외로움을 호소할수록 자녀는 부담감을 느낍니다. 부담감이 쌓이면 전화를 받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됩니다. 전화를 피하게 됩니다. 부모는 자녀가 전화를 안 받으니까 더 서운해지고 더 자주 연락을 하게 됩니다. 자녀는 더 부담스러워하고 더 피하게 됩니다. 서로 사랑하는데 서로를 힘들게 하는 안타까운 구조입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이 패턴에서 벗어난 분이 계십니다. 이 선생님이라는 분인데요. 올해 68이시고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아들은 서울에서 바쁘게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이 선생님은 지방에 혼자 사십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선생님은 거의 매일 아들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뭐 하냐? 밥은 먹었냐? 언제 내려오냐? 아들은 처음에는 잘 받다가 점점 전화를 안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 선생님은 더 불안해져서 카카오톡으로 긴 메시지를 보내셨습니다. 아빠가 이렇게 외로운데 전화 한 통이 그렇게 어렵냐? 어느 날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빠, 전화하면 항상 아빠가 외롭다는 이야기밖에 없어서 전화 받기가 무서워요. 이 선생님은 그 말에 큰 충격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자기가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들에게는 공포로 다가갔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게 된 거지요. 그 후로 이 선생님은 결심을 하셨습니다. 아들에게 기대지 말자. 내 외로움은 내가 해결하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혼자 보내는 시간을 채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아침에 동네 공원을 걷고 낮에는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오후에는 복지관에서 서예를 배우셨습니다. 저녁에는 간단한 요리를 직접 해 드시고 그 사진을 찍어서 아들에게 보내셨습니다. 아빠, 오늘 된장찌개 끓였다. 잘 됐지? 이렇게요.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이 선생님이 외로움을 호소하지 않게 되니까 아들이 오히려 먼저 전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요즘 뭐 하세요? 서예 잘 되세요? 대화의 내용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외롭다, 왜 안 오냐 이런 무거운 이야기뿐이었는데 이제는 오늘 이런 거 배웠다, 공원에서 이런 걸 봤다 하는 가볍고 즐거운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아들도 자기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고요. 부자 사이의 따뜻한 대화가 다시 흐르기 시작한 겁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부모가 홀로 설 수 있을 때 자녀가 비로소 편안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나 없어도 아빠는 잘 지내시는구나. 엄마는 즐겁게 사시는구나. 이것을 자녀가 느끼는 순간 효도가 의무에서 자발적인 마음으로 바뀝니다. 반대로 부모가 늘 외롭고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 자녀에게 효도는 의무이자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은 부담스러운 것에서 도망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배우자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퇴 후에 부부가 24시간 함께 있게 되면 처음에는 좋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맨날 집에만 있어? 내 시간 좀 줘.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지요. 각자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 이것이 부부 사이를 오히려 건강하게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아침에 남편은 낚시를 가고 아내는 요가를 하고 저녁에 만나서 오늘 하루 어땠어? 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 이런 관계가 오래가는 관계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홀로서기는 외톨이가 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소중한 관계를 지키기 위해 먼저 나 자신과 잘 지내는 법을 익히는 것입니다. 내가 나와 잘 지내야 다른 사람과도 잘 지낼 수 있습니다. 내가 행복해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편안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왜 혼자 있는 것이 두려운 일이 아닌지, 어떤 습관이 필요한지, 가족 관계에 왜 중요한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챕터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실천법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래서 나는 오늘 뭘 하면 되는데? 라는 질문에 답을 드릴 시간입니다. 듣기만 하고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지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에
바로 실천하실 수 있도록 4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실천 첫째, 혼자 외출을 연습해 보시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혼자 밖에 나가는 것을 어색해 하십니다. 특히 식당이나 카페에 혼자 앉는 것을 꺼리시지요.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면 어떡하지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한번 해보시면 압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이상하게 보지 않습니다. 다들 자기 일에 바쁩니다. 처음에는 카페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동네 카페에 가서 좋아하는 음료 하나를 시키고 창가에 앉아보세요. 책을 가져가셔도 좋고 그냥 밖을 바라보셔도 좋습니다. 30분만 앉아 계세요. 처음에는 좀 어색하실 겁니다. 그런데 2번째, 3번째 하시다 보면 그 시간이 기다려지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어느 카페에 가볼까 하는 소소한 즐거움이 생깁니다. 카페가 익숙해지시면 영화관에 도전해보세요. 혼자 영화 보는 것, 처음에는 좀 쑥스럽지만 한번 해보시면 빠져듭니다. 팝콘을 독차지할 수 있고, 보고 싶은 영화를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고를 수 있고, 감동적인 장면에서 마음 놓고 울 수도 있습니다. 혼자 보는 영화는 둘이 보는 것과는 또 다른 깊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미술관, 박물관, 공원, 전시회. 점점 범위를 넓혀가시면 됩니다. 핵심은 혼자서도 밖에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몸으로 익히는 것입니다. 이 자신감이 생기면 외로움의 상당 부분이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외로움의 본질 중 하나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이기 때문입니다. 혼자서도 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게 되면 그 무력감이 거칩니다. 실천 둘째, 하루에 30분 디지털 침묵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디지털 침묵이란 30분 동안 휴대폰, 텔레비전, 컴퓨터 등 모든 전자기기를 끄는 것입니다. 알림 소리도 화면 빛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30분을 보내는 겁니다. 그게 뭐가 어렵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해보시면 처음에 상당히 불안하실 겁니다. 우리 뇌가 이미 수시로 휴대폰을 확인하는 것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카카오톡 알림이 왔나? 뉴스에 무슨 일이 났나? 유튜브에 새 영상이 올라왔나?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확인하는 습관이 우리 뇌를 쉬지 못하게 합니다. 30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전자기기 없이 할 수 있는 것을 하시면 됩니다. 차를 마시거나 창밖을 바라보거나 산책을 하거나 스트레칭을 하거나 일기를 쓰거나 이 시간 동안 우리 뇌는 비로소 좀 쉴 수 있구나 하면서 재충전을 합니다. 이 습관이 자리 잡으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루에 30분이라는 정적의 시간이 생기면 나머지 24시간 30분의 질이 달라집니다. 더 차분해지고 더 집중이 잘 되고 자잘한 것에 짜증이 덜 납니다. 외로움을 느끼는 빈도도 줄어듭니다. 외로움이란 결국 마음이 불안할 때 더 세게 밀려오는 감정이거든요. 마음이 차분해지면 외로움의 파도도 잔잔해집니다. 실천 셋째, 감사일기 3줄 쓰기입니다. 이것은 앞서 나만의 의식 부분에서도 잠깐 언급드렸는데요. 구체적인 방법을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하루 중 감사했던 것 3가지를 적는 겁니다.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매일 다른 것을 써야 한다는 겁니다. 같은 내용을 반복하면 안 됩니다. 이 규칙 때문에 하루를 보내면서 자연스럽게 오늘 감사한 것이 뭐가 있을까 하고 의식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뇌의 주의력 방향을 바꿔줍니다. 원래 우리 뇌는 부정적인 것에 더 민감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생존에 더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감사일기를 쓰면 뇌가 긍정적인 것을 찾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3개월만 꾸준히 하시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처음에 쓸 게 없다고 느끼시면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비가 안 와서 감사합니다. 점심에 먹은 국수가 맛있어서 감사합니다. 손주가 보내준 사진이 귀여워서 감사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거창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쓰는 것, 그 꾸준함입니다. 실천 넷째, 이건 좀 독특한 방법인데요. 내 장례식 조사 써보기입니다. 갑자기 장례식 이야기가 나와서 놀라셨지요? 걱정하지 마세요. 불길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이해를 위한
아주 강력한 도구입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종이 한 장을 꺼내서 내가 세상을 떠난 후 누군가가 내 장례식에서 읽어주었으면 하는 추모사를 직접 써보는 겁니다. 여기 누워 계신 분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문장을 시작으로 내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지를 적어보는 것입니다. 이분은 항상 따뜻한 미소로 사람들을 맞이하셨습니다. 이분은 늦은 나이에 그림을 시작하셔서 동네에서 제일 유명한 화가가 되셨습니다. 이분은 혼자 사셨지만 한 번도 외로워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요. 이걸 써보시면 지금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가 아주 선명하게 보입니다.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과 지금의 나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보입니다. 그 차이를 하나씩 줄여나가는 것, 그것이 남은 인생의 방향이 됩니다. 이 방법의 진짜 힘은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로움을 느끼는 이유 중 하나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한다는 느낌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 장례식 조사를 쓸 때는 다른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순전히 나의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게 됩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나는 이런 사람이고 싶다. 이 확신이 생기면 외로움의 근본적인 뿌리 하나가 뽑힙니다. 자, 이렇게 4가지 실천법을 말씀드렸습니다. 혼자 외출하기, 디지털 침묵 30분, 감사일기 3줄, 내 장례식 조사 쓰기. 4개를 한꺼번에 다 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딱 하나만 골라서 내일부터 시작해 보시면 됩니다. 한 달만 해보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다시 한번 짧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나이 들면서 사람이 줄어드는 것은 상실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정리입니다. 옷장을 정리하듯 인간관계도 계절이 바뀌면 정리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둘째, 억지로 유지하는 관계는 에너지를 빼앗고 건강까지 해칩니다. 좋지 않은 관계를 내려놓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일입니다. 셋째, 관찰하기, 나만의 의식 만들기, 배움의 즐거움. 이 3가지 습관이 혼자 있는 시간을 빛나게 만들어줍니다. 넷째, 홀로 설 수 있는 부모가 자녀에게도 배우자에게도 가장 좋은 선물을 주는 사람입니다. 다섯째,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실천 하나가 남은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의 가장 마지막에 드리고 싶은 한마디는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 함께할 사람은 친구도 아니고 동료도 아니고 심지어 가족도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입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눈 감는 순간까지 단 하루도 빠짐없이 함께하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생 다른 사람과 친해지는 데에는 열심이면서 정작 나 자신과 친해지는 연습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바꿔보시면 어떨까요? 나 자신에게 좀 더 친절하게, 나 자신과 좀 더 다정하게, 나 자신의 이야기에 좀 더 귀를 기울여 보시는 겁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렵지 않으면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혼자라서 외로운 것이 아닙니다. 혼자 있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외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법을 여러분은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배우셨습니다. 여러분의 품격 있는 홀로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주변에 혼자 계신 분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오늘 밤을 좀 더 편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나는 혼자 있는 시간에 이런 걸 합니다. 이 부분이 특히 공감되었습니다 하고 남겨주시면 저도 하나하나 읽으면서 큰 힘을 얻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응원 하나하나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60대 이후 돈 걱정 없이 사는 사람들의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은퇴 후에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분들이 공통적으로 실천하는 것들, 그 비밀을 낱낱이 풀어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의 품격 있는 하루를 응원하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은퇴 후에 가장 무서운 병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암, 치매, 물론 그것도 무섭죠.
그런데 정작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울증입니다.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나라 60대 이상 중장년층 중에서 우울 증상을 경험하는 분이 무려 4명 중 1명이라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4명 중 1명이에요. 길에서 마주치는 어르신 4분 가운데 한 분은 마음속에 짐을 지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많은 분들이 이걸 그냥 나이 탓으로 돌린다는 겁니다. 기운이 없으면 나이 먹어서 그렇지 뭐, 입맛이 없으면 원래 나이 들면 그런 거야, 이렇게 넘기시거든요. 오늘 저는 이 이야기를 꼭 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우울증은 막을 수 있거든요. 그것도 돈을 거의 들이지 않고요. 비싼 약을 사야 하는 것도 아니고 큰 병원에 다녀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매일의 작은 습관, 소소한 취미, 사람과의 따뜻한 연결, 이런 것들이 모이면 우울증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막아주는 방파제가 됩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내일 아침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루틴 하나를 갖게 되실 거예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자, 그러면 먼저 이 질문부터 해볼게요. 왜 은퇴하고 나면 마음이 무너지는 걸까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수십 년 동안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회의하고 점심 먹고 퇴근하고, 이 반복이 힘들기도 했지만 어찌 보면 내 하루를 지탱해주는 뼈대 같은 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은퇴를 하면 이 뼈대가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오래된 나무를 생각해 보세요. 나무가 서 있으려면 뿌리가 필요하잖아요. 직장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 일상의 뿌리 같은 존재였던 거예요. 매일 만나는 동료들, 해야 할 업무, 점심때 뭘 먹을지 고민하는 것까지, 이런 소소한 것들이 전부 뿌리였어요. 그 뿌리가 갑자기 뽑히면 나무가 어떻게 되겠어요? 흔들리겠죠. 쓰러질 수도 있고요. 은퇴 후에 찾아오는 감정이 딱 그겁니다. 처음 한두 달은 좋아요. 아, 이제 자유다. 늦잠도 자고, 밀린 드라마도 보고, 여행도 다니고. 그런데 석 달쯤 지나면 슬슬 이상한 기분이 찾아옵니다. 뭔가 허전하고, 나한테 연락하는 사람이 줄어들고, 아침에 눈을 떠도 오늘 뭘 해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걸 전문가들은 역할 상실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었는데 그 역할이 사라진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 뇌 이야기입니다. 어렵게 말하면 복잡하니까 쉽게 풀어볼게요. 우리 뇌에는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물질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세로토닌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행복 호르몬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도파민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건 뭔가를 해냈을 때 느끼는 성취감, 보람, 이런 감정을 만들어주는 물질입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이 물질들이 자연스럽게 분비됐어요. 아침에 출근해서 햇빛을 받으면 세로토닌이 나오고, 업무를 하나 끝내면 도파민이 나오고, 동료와 대화하면 또 옥시토신이라는 유대감 호르몬이 나오고, 이렇게 하루 종일 뇌가 좋은 물질들을 만들어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은퇴하면 이 공급이 뚝 끊깁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니까 햇빛을 못 받고, 할 일이 없으니까 성취감을 느낄 기회가 없고, 만나는 사람이 줄어드니까 유대감도 약해지고, 결국 뇌가 말라가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매일 물을 주던 화분에 갑자기 물을 안 주는 것과 같습니다. 금방 시들지는 않아요. 하루 이틀은 괜찮죠. 그런데 일주일, 한 달, 석 달, 시간이 지나면 잎이 누렇게 변하고 결국 꽃이 지잖아요. 우리 마음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우울증이 시작되면 어떤 신호가 나타나는지 이것도 한번 짚어볼게요. 많은 분들이 우울증이라고 하면 매일 울고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를 떠올리세요. 물론 그 정도로 심한 경우도 있지만 초기에는 훨씬 미묘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첫째, 잠이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밤 10시면 스르륵 잠들었는데 요즘 자꾸 새벽 2, 3시까지 잠이 안 온다. 반대로 하루 12시간씩 자도 개운하지 않다. 이런 변화가 첫 번째 신호입니다. 둘째, 입맛이 없어집니다. 좋아하던 음식을 앞에 놔도 손이 안 가요. 아니면 반대로 이유 없이 자꾸 뭘 먹게 되기도 합니다. 특히 단 것이나 자극적인 음식을 찾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셋째,
사람 만나기가 귀찮아집니다. 예전에는 친구가 전화하면 반갑게 받았는데 요즘은 전화벨이 울려도 안 받고 싶은 거예요. 나중에 해야지 하면서 결국 안 하게 되고, 이게 반복되면 점점 혼자가 됩니다. 넷째,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텔레비전을 봐도 재미없고 산책을 나가도 발걸음이 무겁고 뭘 해도 예전 같은 즐거움이 없어요. 이걸 묵회감정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다섯째, 이유 없이 몸이 아픕니다. 두통이 자주 오거나 소화가 안 되거나 온몸이 무겁고 찌뿌둥하다. 병원에 가면 별 이상은 없다고 하는데 계속 불편한 거예요. 이게 사실 마음의 통증이 몸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혹시 지금 이 5가지 중에 3가지 이상 해당되시는 분이 계신다면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이건 나이 탓이 아닙니다. 뇌가 보내는 도움 요청이에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을 하나씩 실천하시면 이 신호들이 하나둘 줄어드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가장 먼저 바꿔야 할 것, 바로 아침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잠 아침입니다. 여러분, 하루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단연코 아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것도 눈을 떠서 첫 1시간. 이 1시간이 하루 전체의 기분을 결정합니다.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하나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30분 안에 햇빛을 쬐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비교했더니 햇빛을 쬐는 사람들의 세로토닌 수치가 눈에 띄게 높았다는 겁니다. 세로토닌이 뭐라고 했죠? 네, 아까 말씀드린 행복 호르몬이에요. 그러니까 아침에 햇빛을 받는 것만으로도 우리 뇌에 행복의 재료를 넣어주는 셈이 되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 어떤가요? 은퇴하고 나면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없잖아요. 알람을 안 맞춰도 되니까 자연스럽게 늦잠을 자게 되고, 어떤 날은 9시에 일어나고 어떤 날은 11시에 일어나고, 이렇게 기상시간이 들쭉날쭉해지면 우리 몸의 시계가 고장나기 시작합니다. 체내시계라고 들어보셨죠? 이게 무너지면 잠도 잘 못 자고 낮에는 멍하고 밤에는 또 말짱해지는 악순환이 시작돼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권해드리는 건 기상시간을 딱 하나로 고정하는 겁니다. 꼭 새벽에 일어나실 필요 없어요. 아침 6시든 7시든 자기한테 편한 시간 하나를 정해서 주말이든 평일이든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몸의 리듬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눈을 떴어요. 그 다음에 뭘 하면 좋을까요? 바로 커튼을 여는 겁니다.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정말 중요해요. 눈을 뜨자마자 커튼을 활짝 열어서 빛을 들이세요. 날씨가 흐린 날이라도 괜찮아요. 실내 조명보다 흐린 날의 자연광이 훨씬 밝거든요. 우리 눈이 이 빛을 받으면 뇌에 신호가 갑니다. 아침이구나. 이제 활동할 시간이구나. 그러면 세로토닌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밤에 잠을 잘 자게 해주는 멜라토닌의 타이머도 맞춰지는 거예요. 커튼을 열었으면 그 다음은 물 한 잔이에요. 자는 동안 우리 몸은 8시간 동안 물을 한 모금도 안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사막 상태인 거예요. 이때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셔주세요.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좋습니다. 위장에 부담이 적거든요. 이 물 한 잔이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머리도 맑아지게 해줍니다. 물 한 잔을 마셨으면 이제 몸을 깨울 차례예요. 여기서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헬스장을 가시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거실이나 방에서 가볍게 기지개를 켜고 스트레칭을 하는 거예요. 양팔을 위로 쭉 뻗고 허리를 천천히 좌우로 돌리고 목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이렇게 5분만 해주세요. 5분이면 충분합니다. 밤새 굳어있던 근육이 풀리면서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스트레칭이 끝나면 바로 나가세요.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멀리 갈 필요 없어요. 집 앞 골목이면 됩니다. 아파트 단지 아니면 됩니다. 15분에서 20분만 걸어보세요. 이 짧은 산책이 하루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걸을 때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이어폰을 꽂지 마세요. 음악도 라디오도 잠깐 내려놓고
주변 소리를 들어보세요. 새 소리가 들릴 수도 있고, 바람이 나무잎 흔드는 소리가 들릴 수도 있고, 멀리서 학교 종소리가 들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주변 감각에 집중하면서 걷는 걸 마인드풀 워킹,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걷기라고 하는데요. 이게 뇌를 아주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생각이 복잡할 때, 걱정이 많을 때 특히 효과가 좋아요. 실제로 이런 분이 계셨어요. 올해 66세이신 한 남성분인데요. 은퇴하고 1년쯤 지났을 때 우울감이 심해져서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만 보셨대요. 밥도 대충 드시고 아내분과 대화도 줄고 점점 무기력해지셨다고 해요. 그러다가 우연히 건강 프로그램에서 아침 산책 이야기를 듣고 반신반의하면서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15분 동네를 걷기 시작하셨대요. 처음에는 발걸음이 너무 무거워서 5분도 힘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일주일, 2주일 지나니까 신기하게 아침이 기다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한 달 뒤에는 산책 중에 만난 이웃 어르신과 인사를 나누게 됐고, 2달 뒤에는 같이 걷는 산책 친구가 생겼다고 합니다.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내 하루가 달라진 건 아침을 바꿨기 때문이라고. 여러분, 대단한 걸 하신 게 아니에요. 커튼 열기, 물 한 잔, 스트레칭 5분, 산책 15분. 이게 전부예요. 돈이 드나요? 한 푼도 안 듭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나요? 다 합쳐야 30분이에요. 그런데 이 30분이 하루의 색깔을 완전히 바꿔놓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아침을 드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산책하고 돌아와서 간단하게라도 아침을 꼭 챙겨 드세요. 거창할 필요 없어요. 달걀 하나 삶아서 먹어도 좋고, 바나나 한 개에 우유 한 잔이어도 좋고, 따뜻한 죽 한 그릇이어도 좋습니다. 아침을 먹으면 혈당이 안정되면서 오전 내내 기분이 한결 나아집니다. 빈속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몸도 마음도 축 처지기 쉽거든요. 정리해 볼게요. 아침 루틴은 이렇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기, 커튼 열기, 물 한 잔, 5분 스트레칭, 15분 동네 산책, 간단한 아침 식사, 이 6가지를 순서대로 하는 겁니다. 이걸 3주만 반복해 보세요. 3주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면 의지력이 필요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몸이 움직여요. 자, 아침이 달라졌으면 이제 낮 시간을 채울 차례입니다. 은퇴 후에 가장 많이 하시는 고민이 뭔지 아세요? 낮에 뭘 하지? 이겁니다. 이 빈 시간을 어떻게 채우느냐가 사실 우울증 예방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다음으로 소자본으로 즐길 수 있는 취미를 5가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취미, 글쓰기입니다. 글쓰기라고요? 나는 글재주가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하는 글쓰기는 소설을 쓰라는 게 아닙니다. 하루에 딱 3줄만 쓰는 거예요. 3줄이면 됩니다. 오늘 뭘 했는지, 어떤 기분이었는지, 감사한 것 하나, 이 3가지를 짧게 적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오늘 아침에 산책을 갔다. 길에서 노란 개나리가 피어 있었다. 봄이 오고 있구나 싶어서 기분이 좋았다. 이렇게요. 30초면 쓸 수 있잖아요. 이게 왜 좋으냐면 자기 감정을 글로 적는 것 자체가 감정을 정리하는 효과가 있어요. 머릿속에서만 빙빙 돌던 생각이 글로 나오면 한결 가벼워집니다. 미국의 한 심리학 연구에서는 매일 감사한 것 3가지를 적은 사람들이 3개월 후에 행복감이 크게 올라갔다는 결과도 있어요. 노트 한 권과 펜 하나, 이게 전부입니다. 돈이 얼마 들겠어요? 다이소에 가면 1,000원이면 노트를 살 수 있고 집에 굴러다니는 펜을 쓰면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 스마트폰 메모장에 적으셔도 되고요. 중요한 건 매일 같은 시간에 적는 거예요. 저는 저녁 식사 후를 추천드려요. 3줄 쓰기를 한 달쯤 하시다 보면 신기한 일이 생깁니다. 3줄이 5줄이 되고 5줄이 한 페이지가 되기도 해요. 쓰다 보면 쓸 이야기가 자꾸 생기거든요. 오늘 시장에서 있었던 일, 텔레비전에서 본 감동적인 이야기, 오래전 추억, 이런 것들이 줄줄이 떠올라요. 그러면서 내 하루가 사실은 꽤 풍성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글쓰기를 좀 더 발전시키고 싶으신 분들은 블로그를 해보셔도 좋습니다.
네이버 블로그나 다음 블로그 무료잖아요. 거기에 오늘의 산책 일기를 올린다거나 요리한 사진을 올린다거나 손주 자랑을 한다거나 이런 소소한 기록이 쌓이면 나중에 굉장히 소중한 자산이 됩니다. 나만의 자서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취미, 텃밭 가꾸기입니다. 텃밭이라고 하면 넓은 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베란다 화분 몇 개면 충분합니다. 대파, 상추, 방울토마토, 고추 이런 것들은 화분에서도 아주 잘 자라요. 씨앗 한 봉지가 얼마인 줄 아세요? 1,000원에서 2,000원이면 살 수 있어요. 화분도 재활용 페트병을 잘라서 만들면 공짜고요. 크은 화원에서 한 봉지에 3,000원이면 넉넉합니다. 이 적은 비용으로 얼마나 큰 기쁨을 얻을 수 있는지 모릅니다. 텃밭 가꾸기가 우울증 예방에 왜 좋은지 아세요? 첫째, 매일 돌봐야 할 대상이 생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물을 줘야 하고 잎이 잘 자라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 벌레가 붙지는 않았는지 살펴야 해요. 이 작은 책임감이 하루의 목적을 만들어줍니다. 둘째, 성장을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어제는 씨앗이었던 게 오늘은 싹이 나오고 다음 주에는 잎이 펴지고 한 달 뒤에는 열매가 열려요.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느끼는 뿌듯함. 이게 아까 말씀드린 도파민입니다. 내가 뭔가를 키워냈다는 성취감이 뇌를 활기차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셋째, 직접 키운 채소로 요리를 해먹는 즐거움이 있어요. 내가 키운 상추로 쌈을 싸먹고 내가 키운 대파로 파전을 부쳐먹. 이 맛은 마트에서 사온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뭔가 이걸 먹을 자격이 있다는 느낌, 그 뿌듯함까지 함께 맛보는 거예요.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텃밭 일지를 써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글쓰기와 연결하는 겁니다. 오늘 물을 줬다. 새 잎이 2장 나왔다. 첫 번째 방울토마토가 빨갛게 익기 시작했다. 이렇게 기록하면 글쓰기 습관도 들이고 텃밭 관리도 되고 일석이조예요. 세 번째 취미, 걷기 모임입니다. 앞에서 아침 산책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 차원의 걷기예요. 혼자 걷는 것도 좋지만 함께 걸으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요즘 동네마다 걷기 모임이 정말 많아요. 주민센터나 복지관에 문의하시면 무료로 운영하는 걷기 프로그램을 찾으실 수 있어요. 아니면 인터넷 카페에서 동네 이름과 걷기 모임을 검색해 보셔도 됩니다. 보통 일주일에 한두 번 근처 공원이나 하천 두구를 함께 걷는 방식이에요. 비용은 대부분 무료이거나 월 회비 5,000원에서 1만 원 정도입니다. 걷기 모임이 좋은 이유는 운동과 사교가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나란히 걸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잖아요. 어제 무슨 반찬 만들었는지, 요즘 무릎이 좀 아프다는 이야기, 손주가 시험을 잘 봤다는 자랑. 이런 가벼운 대화가 사실은 엄청난 심리적 보호막이 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에게 내 이야기를 하고 또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것 자체가 관계라는 느낌을 주거든요. 나는 이 모임에서 환영받는 사람이야. 다음 주에 또 이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 이런 기대감이 생기면 일주일이 훨씬 풍요로워져요. 혹시 모임에 나가는 게 부담스럽다는 분도 계실 거예요.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낯선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그런 분들은 먼저 2-3번만 나가보세요. 처음에는 구경만 해도 됩니다. 억지로 말을 걸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함께 걷기만 하면 돼요. 같이 걷다 보면 자연스럽게 인사하게 되고 인사가 대화로 이어지고 대화가 우정이 됩니다. 네 번째 취미, 요리 실험입니다. 이건 특히 남성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드려요. 은퇴 후 남성 우울증이 여성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 중 하나가 혼자 밥을 못 챙겨 먹는다는 거예요. 요리는 생각보다 아주 훌륭한 뇌 운동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리를 하려면 재료를 준비하고 순서를 계획하고 불 조절을 하고 간을 맞추고 타이밍을 맞춰야 해요. 이 모든 과정에서 뇌의 여러 영역이 동시에 활성화됩니다. 머리가 좋아지는 운동을 하면서 동시에 맛있는 결과물까지 얻는 거예요. 처음부터 어려운 요리를 할 필요 없어요. 달걀 프라이부터 시작하세요. 달걀 프라이를 잘 만들 수 있게 되면 달걀말이에 도전하고 달걀말이가 되면 볶음밥을 만들어 보고 이렇게 단계를 하나씩 올려가는 거예요.
유튜브에 검색하면 초보자용 요리 영상이 수백 개 있습니다. 요리의 또 다른 장점은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만든 반찬을 옆집에 갖다 드린다. 손주한테 할아버지가 만든 볶음밥이라고 내놓는다. 이때 상대방이 맛있다고 해줄 때 그 기분, 이게 바로 존재감이에요. 내가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 이 존재감이 우울증을 막아주는 아주 단단한 울타리가 됩니다. 5번째 취미, 무료 온라인 강좌입니다. 요즘 세상은 정말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뭔가를 배우려면 학원에 등록하고 수업료를 내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집에서 스마트폰 하나로 거의 모든 걸 배울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무료 평생교육 플랫폼이 여러 개 있어요. K-묵시라고 들어보셨나요? 여기서 역사, 철학, 건강, 외국어 등 정말 다양한 강좌를 무료로 들을 수 있어요. 유튜브에서도 대학 교수님들이 올려놓은 명강의가 넘쳐나고요. 배움이 왜 우울증 예방에 좋은지 아세요? 새로운 것을 배우면 뇌에서 새로운 신경 연결이 만들어집니다. 이걸 신경가소성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뇌가 젊어진다는 뜻이에요. 한 가지 추천드리고 싶은 건 외국어 공부예요. 영어가 부담스러우시면 일본어도 좋고요. 우리말과 어순이 비슷해서 중장년층이 배우시기에 수월합니다. 유튜브에서 기초 일본어 강의를 검색해서 하루에 10분씩만 들어보세요. 히라가나를 하나씩 외울 때마다 느끼는 그 작은 성취감이 하루를 밝게 만들어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에요. 일본어를 유창하게 하겠다는 목표보다는 오늘 새 단어 3개를 배웠다는 소소한 기쁨에 집중하세요. 이 작은 기쁨들이 쌓이면 커다란 자신감이 됩니다. 나이 들어서도 나는 배울 수 있는 사람이야. 이 마음이 우울을 밀어내는 힘이 됩니다. 여기까지 5가지 취미를 말씀드렸습니다. 글쓰기, 텃밭 가꾸기, 걷기 모임, 요리 실험, 무료 온라인 강좌. 이 중에 뭔가 하나쯤은 끌리는 게 있으신가요? 지금 당장 5개를 다 하실 필요 없어요. 딱 하나만 골라보세요. 하나만 시작해도 석 달 뒤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런데요, 사실 취미만으로는 부족한 게 하나 있어요. 아무리 좋은 취미를 가지고 있어도 그 기쁨을 나눌 사람이 없으면 오래 못 가거든요. 인간은 결국 관계 속에서 행복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다음 이야기는 사람과의 연결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혼자 있는 것과 외로운 것은 같은 걸까요?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겁니다. 혼자 있는 건 선택이에요. 오늘은 조용히 나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다. 이건 건강한 혼자만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외로운 건 다릅니다.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상태, 연락할 사람이 떠오르지 않는 상태, 이게 외로움이에요. 그리고 이 외로움이 우울증의 가장 강력한 촉매제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만성적인 외로움이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은 하루에 담배를 15갭이 피우는 것과 맞먹는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외로움이 담배만큼 몸에 해롭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과의 연결은 건강의 필수 요소라는 뜻입니다. 은퇴 후에 관계가 줄어드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직장 동료들과 멀어지고 자녀들은 바쁘고 친구들도 하나둘 건강 문제로 만나기 어려워지고,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삶의 단계가 바뀌면 관계도 바뀌는 거예요. 하지만 바뀐다고 끊어지는 건 아니에요. 새롭게 연결하면 됩니다. 첫째, 하루에 전화 한 통이에요. 매일 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보세요. 오래 통화할 필요 없어요. 3분이면 됩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건강은 좀 어때? 이 짧은 안부가 나와 상대방 모두에게 따뜻한 온기를 줍니다. 전화 한 통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전화를 받는 사람도 기분이 좋아지지만 전화를 거는 사람은 더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군가를 걱정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나에게 역할을 만들어주거든요. 나는 아직 누군가를 챙길 수 있는 사람이야. 이 느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화할 사람이 딱히 없다고요? 그러면 범위를 넓혀보세요. 형제자매, 사촌, 옛 직장 동료, 학교 동창, 예전 이웃, 한번 목록을 적어보시면 생각보다 많은 이름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전화를 걸었을 때 상대방도 반가워한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다들 비슷한 외로움을 느끼고 있거든요.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이 관계의 문을 여는 겁니다. 둘째, 동네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겁니다. 아까 걷기 모임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 말고도 동네에는 다양한 모임이 있어요.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문화 프로그램, 도서관 독서 모임, 교회나 절, 성당 같은 종교 활동, 봉사단체, 이런 곳에 발을 들여놓으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특히 봉사활동을 추천드려요. 봉사는 돈이 안 들잖아요. 그런데 얻는 건 어마어마합니다. 독거 어르신에게 도시락을 배달한다거나 지역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쳐 준다거나 공원 쓰레기를 줍는 봉사에 참여한다거나 이런 활동을 하면 내가 이 사회에 아직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느끼게 돼요. 이 느낌이 우울증의 핵심 원인인 역할 상실감을 정면으로 치유해 줍니다. 셋째, 손주나 자녀와의 정기 연락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바쁘잖아요. 자녀들이 매일 전화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거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걸 이해하면서도 서운한 마음이 드는 게 또 인지상정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는 건 정기 약속을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매주 일요일 오후 2시에 영상통화를 하자. 이런 식으로 날짜와 시간을 정해놓는 겁니다. 영상통화를 할 때 팁 하나 드릴게요. 이것저것 캐묻지 마세요. 밥은 먹었니? 돈은 부족하지 않니? 언제 올 거니? 이런 질문이 반복되면 자녀들도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그 대신 내 이야기를 해주세요. 오늘 베란다 토마토에 꽃이 피었어. 아침에 산책하다가 예쁜 카페를 발견했어. 요리를 새로 배우고 있는데 생각보다 재밌어. 이렇게 내가 즐겁게 지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자녀들도 안심이 되고 대화가 훨씬 편안해집니다. 넷째, 반려동물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시기 어려우시면 작은 물고기 한 마리라도 괜찮아요. 생명이 있는 존재가 내 곁에 있다는 것 자체가 위로가 됩니다.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이라면 매일 산책을 나가야 하니까 자연스럽게 외출이 늘어나고 산책 중에 다른 강아지 주인분들과 인사를 나누게 되면서 새로운 관계도 만들어지고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완벽한 대화가 아닙니다. 그냥 거기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전화를 걸었을 때 특별한 이야기를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목소리를 들려주면 돼요. 모임에 나갔을 때 재미있는 말을 해야 할 필요 없어요. 그냥 가서 같이 앉아 있으면 돼요. 이 존재 자체가 연결이고 이 연결이 외로움을 녹여줍니다. 자,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하나만 더 짚을게요.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신 분 계세요? 이런 것들 다 좋은데 돈 걱정이 너무 커서 뭘 할 마음이 안 나요. 이런 마음이요. 사실 은퇴 후 우울증의 숨은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재정적 불안입니다. 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부분이 좀 민감할 수 있는데 너무 중요한 이야기라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은퇴 후에 수입이 줄어드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월급이 끊기고 연금이나 저축으로 생활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돈 걱정이 시작됩니다. 이 돈 걱정이 매일 머릿속에 있으면 뭘 해도 즐겁지 않아요. 산책을 해도 머릿속에서는 이번 달 관리비 계산을 하고 있고 누가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고 해도 10,000원이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극단적인 절약이에요. 돈이 걱정되니까 아무것도 안 쓰는 겁니다. 외식도 안 하고 문화생활도 안 하고 심지어 몸이 좀 아파도 병원을 안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극단적으로 절약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삶에서 즐거움이 전부 사라져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나를 위한 용돈을 정하세요 이겁니다. 한 달에 딱 얼마, 이건 나를 위해 쓰는 돈이라고 정하는 거예요. 금액은 사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월 3만 원이든 5만 원이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그 돈을 쓸 때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한 달에 5만 원을 나를 위한 용돈으로 정했다고 해볼까요? 이 5만 원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동네 카페에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신문 보기, 한 달에 4번이면 1만 원에서 1만 2천 원 정도. 시장에서 좋아하는 과일 한 봉지 사기, 5천 원. 서점에서 마음에 드는 책 한 권, 1만 원에서
15,000원. 무료로 즐길 수 있는 문화생활도 놀라울 만큼 많습니다. 공공도서관은 무료잖아요. 거기서 책도 빌리고 에어컨도 쐬고 무료 강좌도 들을 수 있어요. 국립박물관이나 미술관도 상설 전시는 무료인 곳이 많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문화교실도 무료이거나 아주 소액이에요. 서예, 노래교실, 건강체조, 컴퓨터교실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돈 걱정을 줄이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내 재정 상태를 정확히 아는 겁니다. 막연하게 돈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과 실제 수입과 지출을 숫자로 확인하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간단한 가계부를 써보세요. 복잡할 필요 없어요. 노트에 이번 달 들어온 돈, 고정으로 나가는 돈, 그리고 여유 있는 돈. 이 세 가지만 적어보세요. 이렇게 숫자를 눈으로 확인하면 막연한 불안이 줄어듭니다. 혹시 재정 상태가 정말 어려우신 분이라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가시면 긴급 생활 지원이나 복지 제도에 대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중장년층을 위한 복지 제도가 생각보다 많이 마련되어 있는데 모르고 지나치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창피한 일이 아닙니다. 국가가 마련해 놓은 제도를 활용하는 건 당연한 권리예요. 본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무조건 아끼는 게 답이 아닙니다. 마음의 건강을 위한 적절한 소비는 투자예요. 나를 위한 작은 용돈을 정하고 무료 문화생활을 적극 활용하고 재정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자.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돈 걱정이 마음을 갉아먹는 일은 많이 줄어들 거예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루틴, 소자본 취미 5가지, 사람과의 연결, 돈 걱정 다루는 법까지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루에 담아낼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오늘부터 바로 써먹을 수 있는 하루 설계도를 만들어 드릴게요. 자, 여러분의 하루를 한번 그려볼게요. 완벽한 하루가 아니라 따뜻한 하루를 만드는 설계도입니다. 아침이에요. 매일 정한 시간에 눈을 뜹니다. 7시라고 해볼게요. 눈을 뜨면 바로 커튼을 열어요. 햇빛이 방에 들어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가서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십니다. 거실에서 5분 동안 기지개 펴고 스트레칭을 합니다. 그리고 편한 옷을 입고 현관문을 열어요. 15분에서 20분 동네를 천천히 걸어요. 새소리를 듣고 바람을 느끼고 이웃을 만나면 가볍게 인사합니다. 돌아와서 간단한 아침을 먹어요. 달걀 하나, 밥 반 공기, 김치 한 조각이면 충분해요. 오전이에요. 아침 식사 후에는 오늘의 작은 할 일 하나를 정합니다. 텃밭에 물 주기, 아니면 온라인 강좌 한 편 듣기, 아니면 가계부 쓰기, 뭐든 좋아요. 딱 하나만. 이 할 일을 끝내면 스스로에게 속으로 이렇게 말해주세요. 오늘도 하나 해냈다. 이 한마디가 도파민을 만들어냅니다. 할 일을 끝내고 시간이 남으면 글쓰기를 해보세요. 어제 있었던 일, 오늘 아침 산책에서 본 것, 떠오르는 옛 기억. 3줄이면 돼요. 부담 없이 쓰다 보면 어느새 한 페이지가 될 수도 있고 3줄에서 멈춰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점심이에요. 점심은 꼭 챙겨 드세요. 한 끼를 대충 넘기면 오후에 힘이 빠지고 기분도 가라앉거든요. 오늘은 좀 특별하게 요리 실험을 해봐도 좋겠죠? 유튜브에서 간단 볶음밥 만들기를 검색해서 따라 해보는 거예요. 처음이라 좀 서툴러도 괜찮아요. 내가 만든 밥을 내가 먹는다. 이것만으로도 성취입니다. 오후예요. 점심 후에는 잠깐 쉬어도 됩니다. 낮잠을 주무신다면 30분을 넘기지 마세요. 너무 길게 자면 밤에 잠이 안 오거든요. 30분만 눈을 붙이고 일어나시면 오후가 한결 상쾌합니다. 오후에는 사람을 만나는 시간으로 채워보세요. 걷기 모임이 있는 날이면 모임에 나가고, 없는 날이면 동네 카페에 가서 커피 한 잔 마시거나 도서관에 들러 책을 한 권 빌려오거나, 아니면 전화 한 통을 거세요. 오늘은 누구한테 전화할까? 옛 친구, 형제, 사촌, 이웃, 3분이면 돼요. 안부 한마디가 오늘 하루의 온기가 됩니다. 저녁이에요. 저녁 식사를 하고 나면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노트를 꺼내 오늘의 3줄을 적습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내일 아침에 할 일 하나를 미리 떠올려 놓으세요.
내일 아침에는 텃밭 물 줘야지. 이런 식으로요. 내일 할 일이 있다는 건 내일 일어날 이유가 있다는 뜻이에요. 이 작은 이유 하나가 아침을 열어줍니다. 밤에는 스마트폰을 좀 멀리 두세요. 잠자리에서 스마트폰을 보면 뇌가 다시 깨어나서 잠들기 어려워집니다. 화면에서 나오는 빛이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거든요. 대신 가벼운 책을 읽거나 조용한 음악을 틀어놓으세요. 그리고 매일 같은 시간에 잠드는 걸 목표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완벽한 하루의 모습은 아닐 거예요. 어떤 날은 산책을 빠뜨릴 수도 있고, 어떤 날은 글을 안 쓸 수도 있고, 어떤 날은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라 방향이에요. 어제보다 한 가지만 더 하면 그게 바로 루틴의 시작입니다. 이유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우리가 만들고 있는 이 루틴은 벽돌 한 장 한 장 쌓는 것과 같아요. 오늘 벽돌 한 장을 올렸다고 당장 집이 완성되지는 않죠. 하지만 한 장, 두 장, 석 장 매일 꾸준히 쌓다 보면 어느 날 돌아보면 제법 든든한 벽이 서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 벽이 바로 우울증이라는 차가운 바람을 막아주는 방파제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핵심을 정리해 드릴게요. 하나, 아침을 바꾸세요.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커튼 열고 물 한 잔, 스트레칭, 15분 산책, 간단한 아침 식사. 이 루틴이 하루의 기초가 됩니다. 둘, 소자본 취미를 하나 고르세요. 글쓰기, 텃밭 가꾸기, 걷기 모임, 요리 실험, 온라인 강좌 5개 중에 하나만 시작하면 됩니다. 셋, 사람과 연결하세요. 하루에 전화 한 통, 일주일에 모임 한 번, 가족과 정기 약속 하나. 이 작은 연결이 외로움을 막아줍니다. 넷, 돈 걱정에 갇히지 마세요. 나를 위한 소소한 용돈을 정하고 무료 문화생활을 찾아 누리세요. 섯,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제보다 한 가지만 더 하면 그게 이미 훌륭한 하루입니다. 여러분, 은퇴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하루의 시작이에요. 다만 그 하루를 어떻게 채우느냐는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이미 그 선택의 첫걸음을 내디디신 거예요. 내일 아침 눈을 뜨시면 커튼부터 열어보세요. 햇빛이 들어올 때 오늘 하루도 괜찮겠다는 기분이 드실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혼자서도 건강하게 챙길 수 있는 한 끼 식단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영양도 챙기고 지갑도 지키는 현실적인 식사법 기대해 주세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그럼 건강하고 따뜻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여쭤볼게요.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 인생을 다시 살 수 있다면 절대 이렇게 살지 않을 텐데. 이 말은 제가 지어낸 게 아닙니다. 요양원에서 생활하고 계신 어르신들이 실제로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요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정말 많이 찾아봤습니다. 간호사분들, 요양보호사분들, 그리고 봉사활동을 다녀오신 분들의 경험담을 하나하나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이 후회하시는 내용이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나이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직업도 전부 다른 분들인데 인생 끝자락에서 돌아보며 아쉬워하시는 것들은 신기할 만큼 겹칩니다. 오늘 저는 그 후회들을 10가지로 정리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메시지입니다. 특히 마지막 10번째 후회는 들으시면 아마 가슴이 먹먹해지실 거예요. 많은 어르신들이 이 10번째를 말씀하실 때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그 이유를 아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후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건강을 당연하게 여긴 것입니다.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께 여쭤보면 거의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세요. 젊었을 때는 몸이 아픈 게 뭔지 몰랐어. 그때 건강이 얼마나 큰 재산인지 알았더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0대, 40대 때 우리는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얼마나 무시하며 살았습니까?
무릎이 좀 쑤시면 피곤해서 그렇지 뭐 하고 넘기고, 허리가 결리면 하루 이틀이야 자고 나면 낫겠지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겼잖아요. 병원에 가라고 하면 그 정도로 병원까지 가나 하면서 손을 내저었고요. 요양보호사분이 들려주신 이야기가 있어요. 80대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는데 젊었을 때 건설 현장에서 일하셨대요. 체력에 자신이 있으셔서 아프다는 말을 한 번도 안 하셨다고 합니다. 주변에서 건강검진 받으라고 해도 나는 튼튼해, 걱정 마, 이 한마디로 끝이었대요. 그런데 60대 후반에 당뇨가 왔고 70대에 합병증이 시작됐습니다. 지금은 다리를 절단하셔서 휠체어에 앉아 계세요. 그 할아버지가 맨날 하시는 말씀이 있대요. 40대 때 딱 한 번만 병원에 갔어도 이렇게까지 안 됐을 텐데. 이 한마디 정말 무겁지 않습니까? 건강이라는 건 잃어보기 전에는 그 가치를 모릅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두 발로 걸어서 화장실에 갈 수 있다는 것, 마트에 가서 장을 볼 수 있다는 것, 가족과 둘러앉아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게 건강이 있어서 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마치 공기처럼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어르신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거창하게 운동하라는 게 아니야. 매일 30분만 걸어라. 그것만 했어도 내 인생이 달라졌을 거야. 하루에 30분 걷기. 이것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걸 꾸준히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20년 뒤에 하늘과 땅만큼 벌어집니다. 연구 결과를 봐도 매일 30분 걷기만 해도 당뇨 위험이 30% 넘게 줄고 치매 발생률도 크게 낮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음식입니다. 어르신들이 꼭 하시는 말씀이 짜게 먹지 마라, 달게 먹지 마라, 그리고 제때 먹어라. 이 세 가지예요. 젊었을 때야 야식도 먹고 라면에 밥 말아 먹어도 끄떡없잖아요. 그런데 그게 20년, 30년 쌓이면 고혈압 오고 당뇨 오고 혈관이 망가집니다.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고기도 좋고 맛있는 것도 좋아. 근데 채소하고 과일을 더 먹었어야 했어.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데 왜 그때는 안 했을까? 여러분, 이 말씀 가볍게 듣지 마세요. 지금 건강하신 분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오늘부터 물 한 잔 더 마시고 30분만 걸어보세요. 이게 20년 뒤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줄 가장 확실한 보험입니다. 이제 두 번째 후회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하고 싶은 일을 미룬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언젠가라는 말 자주 쓰시나요? 언젠가 여행 가야지. 언젠가 그 책 읽어야지. 언젠가 그 친구 만나야지. 이 언젠가라는 단어 참 편하고 좋은 말 같지만 사실은 무서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대부분 영원히 안 한다와 같은 뜻이거든요. 요양원 어르신들이 두 번째로 많이 후회하시는 게 바로 이겁니다. 하고 싶은 일을 자꾸 미루다가 결국 못하게 된 것. 한 어르신은 평생 제주도에 한번 가보고 싶으셨대요.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만 쭉 사셨거든요. 그런데 젊었을 때는 돈이 없어서 못 갔고 중년에는 바빠서 못 갔고 돈도 생기고 시간도 생겼을 때는 몸이 안 따라줬습니다. 지금 그 어르신은 휠체어에 앉아서 텔레비전으로 제주도 풍경을 보신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해요. 비행기 삭시 얼마나 한다고 왜 그때 안 갔을까? 또 다른 어르신 이야기도 있어요.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셨대요. 손재주가 좋아서 학교 다닐 때 미술 선생님한테 칭찬도 많이 받으셨고요. 그런데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미술을 전공하지 못하셨어요. 공장에 취직해서 평생 일하셨습니다. 은퇴하면 그때 그림 배워야지 하셨는데 은퇴하고 나니까 관절이 굳어서 붓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으셨대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마음이 정말 아팠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미루는 이유 생각해보면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아직 시간이 많으니까라는 착각이고 다른 하나는 실패하면 어쩌지 라는 두려움입니다. 그런데요, 어르신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실패해서 후회하는 건 별로 없어. 시도조차 안 한 게 후회야. 이 말 곱씹어 볼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미루고 있는 게 하나쯤 있으시지 않나요? 배우고 싶은 악기가 있다거나 한번 가보고 싶은 곳이 있다거나 만나고 싶은 옛 친구가 있다거나 그거 언젠가 하지 마시고
이번 주에 한 발짝만 내디뎌 보세요. 대단한 게 아니어도 됩니다. 기타를 배우고 싶으시면 동네 문화센터 전화번호를 검색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여행을 가고 싶으시면 목적지 사진을 한번 찾아보는 것, 그게 시작입니다. 중요한 건 완벽한 계획이 아니라 아주 작은 첫걸음이에요. 사실 어르신들이 후회하시는 건 거창한 꿈을 이루지 못한 게 아니에요. 소박한 것들이에요. 벚꽃 필 때 한강가에 앉아서 커피 한 잔 마시는 것, 손주랑 놀이공원에 한번 가보는 것, 이런 작고 소박한 바람을 다음에 하다가 놓쳐버린 거예요.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흘러갑니다. 어르신들 표현을 빌리자면 눈 깜짝하면 80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고 싶은 거 있으시면 미루지 마세요. 오늘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게 나중에 참 잘했다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첫 번째와 두 번째 후회를 말씀드렸습니다. 건강을 당연하게 여긴 것,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을 미룬 것, 이 두 가지만 들어도 벌써 마음이 조금 뜨끔하지 않으셨나요? 그런데 세 번째 후회는 이것보다 더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바로 가족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가족에게 마음을 표현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가족에게 사랑한다 혹은 고맙다라고 말씀하신 게 언제인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50대 이상 세대는 감정을 드러내는 걸 어색해하잖아요. 말 안 해도 알지, 다 가족인데 뭘,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자라왔으니까요. 그런데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은 바로 이 점을 가장 가슴 아파하십니다.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자녀를 셋 키우셨어요. 남편분은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 힘으로 세 아이를 대학까지 보내셨습니다. 평생을 아이들 뒷바라지하면서 사셨어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요양원에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아이들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못 해봤어. 먹여 살리고 입혀주고 공부시키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하셨대요. 물론 그것도 사랑이죠. 하지만 말로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모릅니다. 그 할머니 자녀분들은 어머니가 엄격하고 차가운 분이라고 느끼셨대요. 할머니는 뼈 빠지게 일하면서 자식들을 위해 모든 걸 바치셨는데 정작 자녀들은 엄마의 사랑을 충분히 느끼지 못하고 자란 거예요. 이 엇갈림, 정말 안타깝지 않습니까? 또 다른 이야기가 있어요. 70대 할아버지 한 분인데요. 이분은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후회를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아버지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단 한 번도 하지 못하셨대요. 마음속으로는 항상 감사했는데 입 밖으로 그 말이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영정 앞에서 아버지 감사했습니다 하고 통곡하셨대요. 그런데 그때 드는 생각이 살아계실 때 왜 이 한마디를 못했을까 하는 후회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전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거창한 편지를 쓰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밥 맛있다, 고마워. 요즘 고생이 많지, 수고했어. 당신이 있어서 참 다행이야. 이 정도면 됩니다. 이 짧은 한마디가 수십 년 함께한 가족의 마음을 녹입니다. 특히 배우자에 대한 후회가 정말 많으세요. 요양원에 계신 할아버지들 중 상당수가 아내한테 잘해줄 걸 하고 후회하신대요. 젊었을 때는 바깥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집안일은 전부 아내 몫이었고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당연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한 할아버지는 아내가 아플 때 병원에 한번 데려갔어야 했는데 그것도 안 했어 하면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할머니들도 마찬가지예요. 남편한테 따뜻하게 한마디 더 해줄 걸, 맨날 잔소리만 했지 고맙다는 말을 못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가족이라서 매일 보니까 오히려 더 소홀해지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못하는 게 감사 표현인 겁니다. 자녀 이야기도 빠질 수 없죠. 어르신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아이들한테 화를 너무 많이 냈어. 그때 한 번만 더 안아줄 걸. 성적이 떨어지면 야단치고 말 안 들으면 화내고, 그게 다 아이를 위해서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돌아보니 아이들 마음에 상처만 남았다는 거예요. 어떤 할머니는 우리 막내가 나한테 엄마는 나를 사랑하는 거 맞아? 하고 물었을 때 그때 당연하지 하고 꼭 안아줬어야 했어.
근데 바빠서 대충 넘겼어 하고 후회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족은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은 늙어가시고 자녀는 커서 떠나고 배우자도 언젠가는 곁을 떠납니다. 그때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이 순간 한마디를 건네세요. 오늘 저녁에 가족 얼굴 보시면 이 한마디만 해보세요. 당신이 있어서 참 좋아. 어색하시면 웃으면서 하시면 됩니다.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유산이 될 겁니다. 네 번째, 후회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남의 시선에 휘둘린 것입니다. 여러분, 남들이 뭐라고 할까? 이 한마디 때문에 포기한 게 얼마나 많으신가요? 하고 싶은 옷이 있었는데 이 나이에 이런 옷 입으면 우습지 하면서 안 입었던 적 있으시죠? 가고 싶은 곳이 있었는데 혼자 거기 가면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하면서 안 갔던 적 있으시죠? 사고 싶은 게 있었는데 사치라고 하면 어쩌지 하면서 참았던 적도 있으실 거예요. 요양원 어르신들이 네 번째로 후회하시는 게 바로 이겁니다. 남의 눈치를 너무 많이 봤다는 것.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평생 남들 눈치 보면서 살았는데 돌아보니 나를 그렇게 신경 써서 쳐다본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 이 말 정말 뜨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의식하는 남들은 사실 우리에게 별로 관심이 없어요. 각자 자기 인생 살기 바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존재하지도 않는 시선 때문에 하고 싶은 걸 포기하고 되고 싶은 걸 포기하고 사고 싶은 걸 포기합니다. 비교도 마찬가지예요. 옆집은 차를 바꿨는데 우리는 아직 2차야. 친구 아들은 대기업 갔는데 우리 아들은 아직 취준생이야. 이런 비교, 한번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비교는 끝이 없는 사다리 같아요. 올라가도 올라가도 위에 누군가가 있거든요. 결국 비교하면 할수록 내 삶은 초라해지고 감사함은 사라집니다. 한 할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젊었을 때 노래를 정말 좋아하셨대요. 목소리도 좋아서 주변에서 칭찬을 많이 받으셨고 노래 대회 같은데 나가보고 싶으셨다고 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남 앞에서 노래를 부르고 다니면 집안 망신이라고 하셔서 포기하셨대요. 그리고 평생 부엌에서만 사셨습니다. 지금 그 할머니가 요양원에서 가끔 노래를 부르시는데 주변 분들이 다 감탄할 만큼 목소리가 좋으시대요. 할머니는 노래를 부르실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이 목소리를 왜 그때 숨기고 살았을까? 여러분, 우리 세대는 유독 체면을 중요하게 여기며 자랐습니다. 남들 보기에 어떤가가 인생의 기준이었어요. 그런데 인생 마지막에서 돌아보면 남들의 시선은 아무 의미가 없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의미 있는 건 오직 하나, 나는 나답게 살았는가 이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자기 기준으로 사세요. 입고 싶은 옷 입으시고 가고 싶은 데 가시고 하고 싶은 말 하세요. 남들이 뭐라 하든 그건 그 사람들의 문제이지 여러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것이에요. 남에게 빌려준 인생이 아니란 말입니다. 다섯 번째 후회입니다. 다섯 번째, 돈만 좇으며 산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분명히 해둘게요.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돈은 당연히 중요해요. 돈이 없으면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잘 곳도 해결이 안 되니까요. 문제는 돈만 좇으며 산 것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 나머지 모든 것을 희생한 것, 그게 후회라는 거예요.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사업을 하셨어요. 젊었을 때부터 돈을 잘 버셨고 사업도 크게 키우셨습니다. 집도 좋은 데 사시고 차도 좋은 걸 타셨어요. 주변에서 보면 정말 성공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가가 있었어요. 아이들이 자라는 걸 못 보셨대요. 아침에 나가면 밤늦게 들어오니까 아이들은 항상 잠들어 있었고 주말에도 일을 하셨으니 가족과 함께한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이들 학교 행사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하셨어요. 아내와도 점점 멀어져서 결국 이혼하셨습니다. 지금 그 어르신 요양원에 면회 오는 사람이 거의 없대요. 아이들도 가끔 얼굴 비치지만 오래 있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돈은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고 가족만 잃었다예요. 반대 사례도 있어요. 다른 어르신은 평생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하셨대요. 돈을 많이 번 건 아니지만 저녁이면 항상 가족과 함께 밥을 드셨고 일요일에는
아이들 데리고 공원에 나가셨어요. 이분은 요양원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돈은 많이 못 벌었지만 후회는 별로 없어. 가족이랑 보낸 시간이 내 재산이야. 두 분의 이야기를 비교해보면 진짜 부자가 누구인지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은 도구입니다. 행복을 사기 위한 도구이지 돈 자체가 행복은 아니에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되면 돈이 더 늘어도 행복감은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행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인간관계의 질이래요. 쉽게 말하면 통장 잔고보다 전화할 수 있는 친구 한 명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돈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노후 준비도 해야 하고 생활비도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돈을 버는 과정에서 가족을, 건강을, 소중한 관계를 잃어버리고 있다면 한 번쯤 멈춰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지금 이 돈을 벌기 위해 무엇을 포기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가족 혹은 건강이라면 그건 너무 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돈은 관 속에 못 가져가 사람만 남는 거야. 이 말 참 단순하지만 진리입니다. 여러분, 돈을 벌 때 그 돈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좋은 시간을 보내세요. 맛있는 밥 한 끼 같이 먹고 여행 한번 같이 가고 그게 돈의 가장 올바른 쓰임새입니다. 6번째 후회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를 들으시면서 혹시 마음에 찔리는 게 있으셨나요? 그렇다면 좋은 겁니다. 찔린다는 건 아직 바꿀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요양원 어르신들은 이미 바꿀 수 없는 상태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릅니다. 여러분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6번째, 인간관계를 소홀히 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쁘다는 말 얼마나 자주 하시나요? 친구가 전화하면 요즘 바빠서 다음에 보자 하고, 동창 모임에 이번엔 좀 빠질게, 다음에 꼭 나갈게 하고, 이웃이 인사하면 바쁜 척 고개만 끄덕이고 지나가고, 이런 일상이 쌓이면 어느 날 문득 깨달아요. 내 주변에 아무도 없네. 요양원에서 가장 쓸쓸해 보이는 어르신들이 있대요. 가족이 없는 분들이 아니라 친구가 없는 분들이래요. 가족은 의무감이라도 있으니까 가끔 찾아오지만 친구는 연이 끊기면 그걸로 끝이거든요. 한 어르신은 젊었을 때 친구가 정말 많으셨대요. 사교적이시고 유머도 있으셔서 어디 가나 인기가 좋으셨다고 해요. 그런데 사업이 바빠지면서 친구들과 연락이 뜸해지셨고 20년쯤 지나니까 연락할 친구가 한 명도 안 남으셨대요. 요양원에 오신 지 2년이 넘었는데 친구 면회는 한 번도 없으셨다고 합니다.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때 전화 한 통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나 하는 거예요. 관계라는 건 정원과 같습니다. 물을 주지 않으면 말라 죽어요. 아무리 오래된 우정이라도 연락 한 번 안 하고 20년이 지나면 다시 만나도 어색할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한 달에 전화 한 통, 2달에 만남 한 번이면 관계는 유지됩니다. 대단한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작은 정성이면 됩니다. 특히 은퇴 이후의 외로움은 정말 심각합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동료들이 있으니까 매일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런데 은퇴하면 그 관계가 한꺼번에 사라져요. 직장 동료는 회사를 떠나면 급속히 멀어지거든요. 그때 남는 건 오래된 친구밖에 없는데 그 친구마저 없으면 정말 외로워집니다. 외로움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과 맞먹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외로움은 단순히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수명을 단축시키는 위험 요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연락이 뜸해진 친구가 떠오르시나요? 학창시절 가장 친했던 친구, 군대 동기, 직장 동료, 누구라도 좋으니 오늘 전화 한 통 해보세요. 야, 잘 지내지? 밥 한번 먹자. 이 한마디면 됩니다. 어색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어색함은 5분이면 풀립니다. 그리고 그 전화 한 통이 여러분의 노후를 지켜줄 가장 따뜻한 울타리가 될 겁니다.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해요. 동네 경로당에 나가보시거나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시거나 산책 모임에 나가 보시거나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어울리면 자연스럽게 친구가 생깁니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 사귀기가 어렵다고 느끼시겠지만 사실은 어르신들끼리의 우정이 더 깊고 진합니다. 인생의 쓴맛 단맛을 다 경험하신 분들이라
서로에 대한 이해가 빠르거든요. 7번째 후회입니다. 7번째, 용서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미워하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나에게 상처 준 친구, 배신한 동료, 못되게 굴었던 친척, 혹은 이미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 마음 한구석에 그 사람은 절대 못 용서해 하면서 응어리를 품고 계신 분 계시죠? 요양원 어르신들의 7번째 후회가 바로 이겁니다. 끝까지 용서하지 못한 채 세월을 보낸 것. 한 할머니는 30년 넘게 시누이랑 안 보고 사셨대요. 젊었을 때 재산 문제로 크게 다투셨고 그 뒤로 완전히 연을 끊으셨습니다. 그런데 80이 넘으시니까 문득문득 시누이 생각이 나신대요. 어렸을 때 같이 뛰어놀던 기억, 결혼할 때 울면서 축하해주던 기억, 그런 좋은 기억들이 자꾸 떠오르는데 지금은 시누이가 어디 사시는지도 모르고 살아계신지도 모른대요.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까지 돈 때문에 동생을 잃어버렸어. 돈은 다 써서 없어졌는데 동생만 찾을 수 없게 됐어. 또 다른 할아버지 이야기도 있어요. 이분은 아버지를 평생 원망하셨대요. 어렸을 때 아버지가 가족을 버리고 떠나셨거든요. 그 분노를 수십 년 동안 안고 사셨어요. 그 사람은 아버지도 아니야 하면서 철저하게 외면하셨습니다. 그런데 70이 넘어서 자기도 요양원에 들어가시니까 생각이 달라지셨대요. 우리 아버지도 힘들었겠구나. 그때 그분도 감당이 안 됐겠구나. 그제야 이해가 되셨다는 거예요. 용서하고 싶으셨지만 아버지는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셨습니다. 화해할 기회가 영영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용서라는 게 상대를 위한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왜 그 나쁜 놈을 용서해야 되는데 하고 반발하시는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요,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한 겁니다. 미움과 분노를 품고 있으면 그 감정에 매일 에너지를 빼앗기는 건 바로 나 자신입니다. 용서는 그 일이 괜찮았다고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더 이상 그 일에 묶여 살지 않겠다는 선언이에요. 무거운 바위를 등에 지고 30년을 걸어왔는데 이제 그 바위를 내려놓겠다는 겁니다. 내려놓는 순간 여러분은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물론 쉽지 않아요. 저도 그거 압니다. 깊은 상처일수록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 중 용서하지 못한 분들은 한결같이 괴로워하시고 용서하신 분들은 평안해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신 분들의 표정은 확실히 다르다고 요양보호사분들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꼭 직접 만나서 용서합니다 하실 필요는 없어요. 혼자서 조용히 마음으로 이제 놓아주겠다 하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오래된 미움 하나 올해 안에 내려놓아 보시는 건 어떨까요? 8번째 후회입니다. 8번째, 배움을 멈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나이에 무슨 공부야 하고 생각하신 적이 있으세요?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50만 넘어도 이제 뭘 새로 배워 머리도 안 돌아가는데 하면서 손사래를 치시거든요. 그런데 요양원 어르신들은 바로 이 생각을 크게 후회하십니다.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60에 컴퓨터를 배웠으면 세상이 달랐을 텐데 70에 영어를 시작했으면 손주랑 같이 외국 여행을 갔을 텐데 배움을 멈추시면서 세상과 점점 단절되셨다는 거예요. 스마트폰이 나와도 나는 그런 거 못해 하시면서 안 쓰셨고 새로운 기술이 나와도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하면서 외면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세상이 낯설어지기 시작하신 겁니다. 은행 업무도 혼자 못하게 되고 택시 잡는 것도 앱으로 해야 하니까 불편하고 뉴스에서 하는 말도 무슨 뜻인지 모르게 점점 세상에서 소외되는 느낌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반대로 재밌는 사례도 있어요. 한 할머니는 76에 한글을 배우셨대요. 어렸을 때 집안 형편 때문에 학교를 못 가셔서 글을 모르셨거든요. 평생 남편이나 자식에게 대신 읽어달라고 부탁하면서 사셨어요. 그러다가 76에 복지관에서 한글 교실을 다니시기 시작했는데 10이 되셔서는 직접 시를 쓰셨대요. 그 할머니가 쓰신 시를 모은 시집이 나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다고 해요.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글을 배우니까 세상이 보여. 이제야 사는 맛을 알겠어.
76세 한글을 배워서 80에 시집을 내신 분이 계시는데 우리가 이 나이에 무슨 공부라고 할 자격이 있을까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에요. 배움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배움은 두뇌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새로운 것을 배울 때 뇌에서 새로운 신경 연결이 만들어진다고 해요. 여러분, 지금 배우고 싶은 게 있으시면 바로 시작하세요. 동네 주민센터, 복지관, 문화센터에 가보시면 무료 강좌가 정말 많아요. 이 나이에라는 말은 오늘부로 버리세요. 어르신들이 가장 후회하는 말이 바로 이 나이에입니다. 9번째 후회입니다. 여기까지 오셨으면 거의 다 오셨어요. 9번째와 10번째가 남았는데 이 두 가지가 어르신들이 가장 깊이 후회하시는 내용입니다. 9번째, 지금 이 순간을 즐기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아, 오늘도 좋은 하루다 하고 감사한 마음이 드셨나요? 아니면 또 하루가 시작이네, 뭘 또 해야 하나 하고 무겁게 시작하셨나요? 아마 대부분 후자이실 거예요. 우리는 매일을 살면서 오늘을 즐기지 못합니다. 항상 어제를 후회하거나 내일을 걱정하면서 오늘을 그냥 흘려보내요. 요양원 어르신들이 9번째로 후회하시는 게 바로 이겁니다. 현재를 누리지 못하고 미래만 바라보며 살았다는 것.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0대 때는 40대가 되면 좀 편해지겠지 했고 40대 때는 50대가 되면 여유가 생기겠지 했어. 50대 때는 은퇴하면 그때 진짜 살겠지 했는데 은퇴하니까 몸이 안 따라줘. 결국 진짜 내 인생은 한 번도 못 살아본 거야. 이 말씀 정말 와닿지 않으세요? 우리도 지금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이번 달만 넘기면, 이 프로젝트만 끝나면, 아이들만 다 키우면, 은퇴만 하면 항상 미래에 행복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오늘의 행복은 계속 미루고 있어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는 건 행복은 언젠가 오는 게 아니라 오늘 느끼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마신 따뜻한 커피 한 잔, 그게 행복이에요. 창밖으로 보이는 파란 하늘, 그게 행복이에요. 가족과 함께 먹는 저녁밥, 그게 행복이에요.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인생이 되는 건데 우리는 이걸 너무 쉽게 넘기면서 살아갑니다. 한 할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비 오는 날이 싫었어. 빨래 못 말리고 길이 미끄럽고. 그런데 지금 요양원 침대에 누워서 생각하면 비 오는 날 우산 쓰고 걸어본 게 얼마나 좋았는데, 빗소리 들으면서 걸을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었는데 그때는 몰랐어. 비 오는 날 우산 쓰고 걷는 것, 이렇게 평범한 일상이 나중에는 그리움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일상을 한번 돌아봐 주세요. 아침에 눈을 떠서 기지개를 켤 수 있다는 것, 따뜻한 물로 세수할 수 있다는 것, 두 발로 밖에 나갈 수 있다는 것, 하늘을 볼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요양원 어르신들에게는 이 하나하나가 간절한 소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하루에 딱 한 번 잠깐 멈추고 주변을 둘러보세요. 그리고 느껴보세요. 아, 나는 지금 살아있구나. 이게 참 감사한 거구나. 이 작은 인식의 변화가 여러분의 하루를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매일을 마지막 날처럼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매일을 오늘로 살라는 겁니다. 과거에 매이지 않고 미래에 쫓기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느끼면서 사는 것. 그게 어르신들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10번째 후회. 이 10번째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많은 어르신들이 눈물을 흘리시며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걸 들으시면 마음이 많이 울리실 거예요. 10번째,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실 수도 있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게 대단한 건가, 이기적인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는 건 이기심이 아니에요. 자기 돌봄입니다.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사셨어요. 남편을 위해, 자녀를 위해, 시부모를 위해 늘 자기는 가장 마지막이었습니다. 맛있는 반찬이 있으면 가족 먼저 먹이고 자기는 찬밥에 김치만 드셨어요. 새 옷은 항상 아이들 몫이었고 자기는 해진 옷을 기워 입으셨습니다. 아플 때도 나는 괜찮아,
하면서 병원에 안 가셨어요. 자기한테 돈 쓰는 게 죄인 것처럼 느끼셨대요. 그 할머니가 요양원에서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나도 한 번쯤 나를 위해 살아볼 걸. 맛있는 거 사 먹고 예쁜 옷 입고 가고 싶은 데 가보고 그게 그렇게 나쁜 건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뭐가 나빠. 나도 소중한 사람인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할머니가 많이 우셨다고 합니다. 또 다른 할아버지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분은 회사에서 인정받기 위해 자기를 몰아붙이며 사셨대요. 주말에도 쉬지 않고 아파도 참고 스트레스를 받아도 참고 자기 감정이나 건강보다 항상 일이 우선이었습니다. 나는 괜찮아. 조금만 더 참으면 돼. 이게 이분의 인생 모토였대요.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괜찮지 않았다는 거예요. 몸도 마음도 이미 망가져 있었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계속 달려온 대가를 지금 치르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게 뭘까요? 거창한 게 아닙니다. 피곤하면 쉬는 거예요. 아프면 병원에 가는 거예요. 맛있는 게 먹고 싶으면 사 먹는 거예요. 기분이 안 좋으면 나 오늘 좀 힘들다 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잘하고 있어, 수고했어 하고 말해주는 거예요. 이게 자기 사랑입니다. 우리 세대는 참고 견디는 게 미덕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돌보는 걸 사치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비행기에서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누구한테 먼저 씌우라고 합니까? 본인이 먼저 쓰고 나서 옆 사람을 도우라고 하잖아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건강하고 행복해야 가족도 돌볼 수 있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자기를 희생하면서 남을 돌보면 결국 다 같이 무너집니다. 어르신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당부가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좀 더 친절하게 살아라. 세상에서 제일 오래 함께하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야.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마라. 이 말씀 가슴에 새겨두실 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10가지 후회를 쭉 들으시면서 맞아, 나도 그래 하고 고개를 끄덕이신 순간이 분명 있으셨을 거예요. 그 순간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는 시작점입니다. 마지막으로 10가지를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건강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오늘부터 30분만 걸으세요. 둘째, 하고 싶은 일을 미루지 마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셋째, 가족에게 마음을 표현하세요. 오늘 저녁 한마디만 건네세요. 넷째, 남의 시선에 휘둘리지 마세요. 나답게 사세요. 다섯째, 돈만 좇지 마세요. 사람이 재산입니다. 여섯째, 인간관계를 소홀히 하지 마세요.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 한 통 하세요. 일곱째, 용서하세요. 그건 나를 위한 겁니다. 여덟째, 배움을 멈추지 마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아홉째, 오늘을 즐기세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합니다. 그리고 열째, 자기 자신을 사랑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오래 함께할 사람은 바로 나입니다. 이 10가지 중에서 오늘 딱 하나만 실천해 보세요. 10가지를 다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면 됩니다. 오늘 30분 산책을 하셔도 좋고, 가족에게 고마워 한마디를 하셔도 좋고,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를 하셔도 좋습니다. 그 작은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에 후회 하나를 줄여줄 거예요. 요양원 어르신들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본인들은 이미 시간이 지나가 버렸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요. 어르신들의 후회가 우리에게는 선물입니다. 그분들이 걸어보신 길 위에서 우리에게 이 길은 가지 마라 하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선물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남은 인생의 첫날이에요. 후회 없는 하루하루를 만들어 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후회 없는 하루를 만드는 아침 루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들으신 10가지를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기대해 주세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후회 없이 따뜻하고 행복하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